네, 오늘은요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멋진 안경을 쓰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찬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정말 최적화된 우리 게스트분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나요? 네,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내용들이랑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거랑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5월 시장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의 시장 전망. 네. 매우 밝죠?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그래요? 있는데 네. 지금 실적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5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25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250조요? 네,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요,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1년이었죠.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실적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사상 최고치인 250조 원으로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소비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안 나오는데 이 실적 나오는 거 맞냐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거다. 만약에 진입을 하겠다면은 주가가 이 실적이 좀 조정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 250조 원이 뭐 레벨별로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적어도 올해 하향 조정 가능성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유지하거나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한국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200 영업이익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이 실적이 레벨업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017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2년 정도 버티죠. 그리고 2021년 되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2년 버티고요. 한번 작년에 그 2023년까지 쉬었다가 2024년, 2025년 보면 갑자기 또 영업이익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2017년, 2021년 그리고 2024년 실적이 갑자기 올라가요. 이때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와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보다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실적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전체 실적에서 코스피 200 실적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개 기업이 뭐 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200개 기업 중에서 두 개 기업이 전체 실적의 50%를 설명할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때라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이제 실적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서 한 2년 정도 좋고 다시 좀 업황이 안 좋아지면 좀 쉬다가 업황 좋아지면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결국에 올해 실적은 좋아지려면은 한국도 이제 IT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최근에 반도체 IT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른 업종들과 달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수요 견인 혹은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케이펙스 사이클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어요. 데이터 센터요?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데이터 센터. AI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영업이익 시계열이 이게
전망치예요? 아니면 23년까지는 저기 확정치고 24, 5년은 그냥 전망치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2023년까지는 실제치고요. 네. 2024년과 2025년은 전망치입니다. 아. 정말 과거 패턴대로 이 2017년, 2021년처럼 이익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은 뭐 2024년, 2025년도 뭐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요건 드려야 이제 될 것 같네요. 전망치를 낼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각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네. 이제 컨센서스 낸 거를 이제 쭉 모아갖고 네, 맞습니다. 합친 거죠. 그렇죠. 자동차는 이만큼 날 거예요. 반도체 네. 이만큼 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모은 게 이거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과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죠. 이렇게 2년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오르니까 야, 이거 너무 믿을 수 없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을 뒤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혹은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실적은 좀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물론 심리적으로는 아 이거 너무 높아 보이는데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뜯어보면은 이 업황 사이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내용이 여기에서 있다? 그럼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려요. 한번 반론 한번 제기해 봅니다. 2017년, 18년은 정말 유례 없는 반도체 업황에서도 정말 유례 없는 아유 그렇죠. 어마어마한 슈퍼 사이클이 온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뭐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꺼졌죠. 그다음에 이제 2년 쉬었죠. 예, 네. 예년으로 돌아간 거죠. 네. 근데 이제 2019년 뭐 20년 조금 어려울 때 요러다가 이제 2021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한 번 또 사이클이 왔죠. 예, 전 세계가 막 갑자기 혼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 소비가 이제 빵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21년에 터졌죠.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원래 자리 찾아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레벨은 2018년, 2017년 그 레벨이 아니고 그 밑에 좌우로 있는 그 레벨 정도인데 이상한 현상들로 한 2번 정도의 빵 터짐이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5년은 사실 전 세계 지금 글로벌로 막 수출이 막 늘어난다거나 이러는 거를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미국과 네, 중국의 맞아요. 뭐 대립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는 건 다 수출 기업들일 텐데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이 잘 될 걸로 기대하는 거는 업종별로는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150조 원에서 250조 원으로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데 예. 거의 뭐 5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뭐 100조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 100조 가까이 50% 이상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그 분해를 해보면은 절반 이상을 지금 IT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자체 레벨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IT 업종이 올라가는 게 이제 2023년에 부진했던 게 이제 좋아지는 게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뭐 자동차라든지 소비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기는 하는데 그 효과는 IT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네. 결국에는 이익의 레벨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은 IT 업황 개선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이 숫자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화면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오른쪽에 있는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보다 약간 아래쪽입니다. 이때 그러면 2021년에 순이익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빵 떴냐라고 하면은 이때 그 뭐 네이버 라인 같이 반영하면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현금 흐름 없는 평가이익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실제 그런 내용을 빼면은 2024년이 순이익도 높은 수준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것까지는 체크드리고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실적 좋아지는 게 정말 믿을만 하냐라고 네네네. 하면은 저는 이제 왼쪽 차트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차트 지금 오른쪽 차트 나와 있는데 왼쪽 차트로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제가 앞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50조 원 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이닉스 발표되고 이익 추정치가 한 주 만에 5조 원 이상 향 조정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만큼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굉장한 거죠. 250조 원에서 한 주 만에 5조 거의 2%가 올라갔는데 네. 그거를 한 개 종목이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체 실적은 레벨은 높아 보이지만 네. 그 내용을 면밀히 보면은 대형 IT 쪽으로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연간 추정치 데이터들 보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논문으로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애널리스트가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추정치를 좀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유독 낙관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하는 경향이 왜 있습니다. 그래? 그러다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정치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네. 연초에 연간 추정치가 높게 제시되고 연중에는 하향 조정되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연초전에는 올해 이만큼 달성할 겁니다 라고 추정치를 넣지만 실제 달성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번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요. 딱 2번 빼고 연초 대비 연말로 이익 추정치가 다 하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그 딱 2번 상향 조정됐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2017년과 202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업황 개선되었었던 시기라는 거죠. 네. 반도체 업황 개선되는 시기에 전체 추정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021년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은 정말 잘 나가는 2개, 3개 기업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실적은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죠. 지금 추정치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왼쪽에 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추정치 데이터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연초 대비 연말로 이렇게 바뀌는 레인지인데 보면은 이제 하늘색이 평균입니다. 계속 조금씩 내려오죠. 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라고 되어 있는 게 2017년이랑 2021년이 합쳐 있긴 한데 지금 그때처럼 좀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네. 실적에 대한 레벨이 좀 높고 이거 하향 조정될 가능성 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은요. 네. 뭐 미국과 달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구조 자체가 IT 비중이 높고 실적에서 IT 그 비중이 높은데 그 실적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익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초에는 좋게 예상했다가 연말 되면 이제 서서히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점점 추정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맞습니다. 아주 이제 이례적으로 17년 그다음에 21년 정도는 이제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24년이 지금 올라가고 뭐 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5월까지 데이터 들어오면 이제 5월에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나니까 네네네. 데이터 들어보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상황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한국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연중에 계속 하향 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국 실적은 굉장히 계절성이 있습니다. 퀀트 입장에서 연간 그 분기 중에 4개 분기 중에 연간 4번 있는 분기 중에 실적을 예상하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4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4분기 실적은 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올 겁니다라고 네. 말하면은 10번 중에 9번은 맞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 상각도 4분기에 보통 하고 네. 비용도 4분기에 떨기 때문에 보통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요. 두 번째로 쉬운 시즌이 언제냐라고 하면 1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영향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까 이렇게 연간 추정치 쭉 하향 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잠깐 상향 조정되는 구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 구간에 나옵니다. 4월과 5월이죠. 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희 월별로 이제 이익 수정 비율로 보셔도 매달 보면은 보통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정치 계속 하향 조정되는데 5월만 상향 조정되는 시기가 있다. 평균적으로 네, 이거는 네, 네.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5월 그 중순 이후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제 지금 상황이 약간 2017년 혹은 21년에 그 빵 좋을 때와 이제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렇게 가는 게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떠버린 우리 환율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지금 1,400원 뭐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1,400원 한번 찍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1,100원, 뭐 1,000몇십 원, 뭐 이 정도 하던 이제 환율이 네네. 1,300원 막 넘어서서 계속 이게 이제 유지가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막 좋아 보이거나 수출이 좀 잘 되는 것처럼 약간의 착시가 좀 있는 건 아닌가. 아, 맞아요. 이제 실적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네. 매출 쪽에서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워낙 늘어났잖아요. 예. 영업이익단으로 가면은 환율이랑 그 영업이익 증가율의 상관성은 좀 많이 낮아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환율 효과를 보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환율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단위까지 가면은 약간 좀 상관성이 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환율 올라간 거 영향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좀 2011년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좀 상관성이 좀 떨어져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수급 내용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거냐면은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환율이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야, 여기서 외국인 수급 더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국인은 환율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달러를 쓰는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차 손이 발생을 합니다. 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은 강세 통화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환차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은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 때문에 환차 이익이 발생하느냐, 환차 손이 발생하느냐 이게 결정되는데요. 환율 레벨이 1,400원 정도까지 가면은 모두들 알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벨 자체가 높아지면은 외국인들은 삽니다. 힘든 구간은 1,200원, 1,100원에서 1,300원, 1,400원까지 갈 가는 때. 구간이에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파니까 힘들죠. 근데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은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들 구간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요, 외국인들이 1,300원 넘으면 보통 한국 주식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300원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저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환율이 좀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남으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네.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통화의 자산을 사야 된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작년은 아니겠지만 올해부터는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올해 1월, 2월, 3월 1개 분기죠.
올해 1분기 외국인 순매수 대금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만큼 네. 1분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환율 레벨로만 보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죠. 1,400원 찍고 잠깐 내려오기가 하는 그 환율로 가는 구간에 외국인이 샀는데 이 환율을 넘어서는 펀더멘털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그 수급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환율 얘기가 나와서요. 다시 원래 나오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랑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혹시 앙드레 코스톨런이라는 그 투자자가 한 말 아시죠? 유명하죠. 유명한 말 있죠? 네. 이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개와 산책 나온 개와 네. 주인의 관계랑 같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는 모를지언정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진짜 잘 맞아요. 자, 여기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이 한국 실적입니다. 검은색이 주가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요. 뭐 물론 주가가 더 오를 때가 있고 실적이 더 오를 때가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근데 방향성 자체는 동일한 방향으로 가죠. 한국은 주가와 실적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반대로 갑니다. 한국은 실적이 좋아지면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요. 실적이 나빠지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아니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보통 실적 좋아지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은 반대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실적에서 IT와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IT, 반도체 실적 호황이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2년 좋고 다시 불황 오고 이렇게 사이클 좀 떨어지고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실적 개선되는 만큼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오히려 떨어지죠. 네네. 실적 안 좋아졌을 때 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적 나빠지는 것만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PER이 오히려 올라가죠. 그 업황 안 좋았었던 2023년 초, 작년 초였죠. 한국 PER 14배까지 갔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실적 안 좋아지면서 해소가 됐었던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국의 반도체 업종 비중이 너무 높고 이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원론적인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실적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실적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내려가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요. 만약에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은 저는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의 힘으로 밸류에이션 개선이 아니라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뭐 정책적인 힘이 좀 더해져야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종합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대형주 위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개선을 이끄는 업종 자체가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쪽이 업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도 당연히 실적 올라가고 이렇게 환율 효과 보려면은 대형주 사야 되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 좋아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삽니다.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월 달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가면은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사고 대형주 위주로 실적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대응은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별 투자자, 액티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재미없냐면은요.
2017년에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올라갈 때 개만 같죠.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인덱스 수익률을 넘어서는 종목이 저희는 한 100개는 이기고 100개는 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60개가 이기고 140개가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이기려면은 100개 중에 아니라 절반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60개, 30%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응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시장은 올라가는데 저는 수익률이 안 좋고 이런 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대형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17년이랑 좀 비슷하게 갈 상황,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아까 인덱스 수익률을 개별 주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네.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ETF를 사는 게 개별 종목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지수 이기는 게 60개면은 그냥 코스피 200 ETF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시점에서는 패시브 펀드 사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낫나요? 아, 그것도 좋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별 주식 종목에서는 일일 변동성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6개월 정도 이제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ETF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거는 저는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네. 번째 업종 전략 쪽에서는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네. IT,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미없어 보인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이클 왔을 때는 이제 대형주 이렇게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업종 중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방향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금융업종 역시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펀드를 하신다면은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펀드가 더 양호한 수익률을 낼 겁니다.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가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덱스.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게 5월의 투자 전략인 거예요? 아니면 5월 이후 쭉 네, 이어지는 투자? 5월부터 저는 하반기까지 투자 하반기까지.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셀인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1년 중에서 뭐 11월부터 4월까지가 성과가 제일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5월에는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옛날 얘기예요. 2005년 이후에 제가 통계 데이터 했었던 게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2011년이었나 2005년 이후였나 S&P 500 데이터 보시면은요. 뭐 5월부터 10월 수익률도 플러스 확률이 지금은 한 80% 정도 됩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이 계절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달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네. 반도체가 일단은 업종 중에 가장 5월부터 하여튼 하반기까지 계속 괜찮을 걸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뭐 인덱스 이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수 전체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지수 레벨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 지수가 다 다르실 거예요. 2017년, 2021년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반도체 ETF 반도체 ETF도 좋죠. 그거는 괜찮고요. 네, 맞습니다. 개별 주식 하시는 것보다는 네. ETF 중에서도 뭐 시장 ETF나 반도체 ETF 이쪽이 좀 더 양호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채권 뭐 이런 거는 조금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채권이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이렇게 퇴직연금 이런 걸로 배분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계속 사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금리 자체가 레벨이. 뭐 많이 레벨이 올라가면서 손실이 난 거는 맞기는 하는데 네. 저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채권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금리가 더 올라가긴 쉽지 않죠. 뭐 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둘 중에 하나로 본다면은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나올 때 좀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시간 50분까지인 줄 알고 좀 일찍 끝냈는데 저 아직 시간 좀 더 남았나요? 딴 얘기 더 해도 되나요? 예, 한 3, 4분 정도. 아 진짜요? 네네네. 3, 4분 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좀 같이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네.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시간 좀 빡빡한 줄 알고 좀 급하게 끝냈는데 좀 아쉽네요. 네네네네. 아까 그래서 말을 못 드린 부분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2차 방안이 나왔잖아요. 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자율성을 강조하면 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정부가 좀 강제적으로 뭔가 잘못하면은 페널티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안 하면은 뭔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야, 너무 이거 친기업적인 거 아니냐. 자율성 강조하면 될 리가 있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좀 국내 투자자분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고 다니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그래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강제적인 거를 그렇게까지 사실 기대를 안 했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페널티라고 할 만한 뭐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안 하면 PBR 1배 미만이면은 뭐 세금 더 때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시를 해가지고 약간 좀 부끄럽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 그렇죠. 심리적인 압박, 뭐 낙인 효과 네. 뭐이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일본에서 하는 것과 그렇게 좀 다르지는 않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돼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가 있고 장기적인 문화 변화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주주와 기업 혹은 주주와 이사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그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걱정을 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제 행정부라고 해야 되잖아요. 금융이라고 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해주려면은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갈리면서 이제 좀 방향성 자체가 이거는 좀 모호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은 4월 중순 이후에 좀 피드백은 좀 받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월 초까지 기대했었던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이 약해지는 거는 맞다. 하지만 그 힘이 약해지는 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는 아니고 그냥 행정부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입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서로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당들의 그 입장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제 생각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맞춰서는 그 당론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하는 입법부의 지원이 있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 뭐 개별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 실망하시기도 하지만 좀 해외 반응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이거를 방증하는 게 4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게 이거를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업까지 오늘 염동찬 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저는 좀 대형주 반도체 혹은 지수, 반도체 ETF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차분히 한번 또 투자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수석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팀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